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조작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했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듣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구형 이틀 전 열린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뒤에야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런 진술 뒤집기를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5년 전 전두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용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양형 사유로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듯이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거짓 변명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될 경우 중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번복은 위증죄와 관련한 부분인 만큼 형량이 높은 내란 관련 혐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만 55년.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산업부 차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에 임명되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발탁되며 10여 년 만에 다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에도 유임됐지만 8개월 후 비상계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대선에 출마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과의 단일화에 실패했고 출마 선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한 전 총리는 존경받던 공직자에서 내란 방조 피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물론 선고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 내란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 이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내란이 성립한다는 뜻이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고까지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관건은요, 유죄 선고 여부와 함께 유죄일 경우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네. 한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한 전 총리가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 또는 그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저희가 통화한 부장판사도 이 두 재판이 내란과 내란 방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이 윤 전 대통령 형량으로도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 전 총리와 비슷한 혐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 부분은. 이 말씀드린 대로 한 전 총리 재판은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이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와 똑같이 유죄가 되더라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은 꽤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더 높게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시 선고 형량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단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난 보고 듣긴 했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네. 계엄 저도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두세 번 딱 두 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라는 게. 그게 살면서 평생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밖에 겪지 않은 일인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국민들 그 당시에 그 시간 단위로 생중계되고 있는 모든 모습,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지금 다 기억나요, 저는요. 그런데 그 핵심에 앉아있는 국무총리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포고문을 받았는지 봤는지 내용이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얼핏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챙겨가지고 자기가 따로 있고 20분 동안이나 앞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그 선택적 기억, 자신에게 자신은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CCTV 보니까는 그걸 받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어떤 그 거짓말을 갖다가 뒷수습하기 위해서 나 잘 기억 안 난다, 멘붕이었다, 이런 식으로 피한 게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는 부정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니냐.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리고 유죄인지, 그러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그때 너무 놀라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들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꼼수 피하기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선고 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개전의 점이 전혀 없다. 이거를 양형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한 전 총리가 답변하는 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진짜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판사가 증언대 쓴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자신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 있겠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날 경우? 두 번째는 기억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형량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구형량을 더 높이거나 판사가 판단했을 때 선고량을 더 높이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뭐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그 판사가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얘기해봤자 구형량이나 선고량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지 뭐 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을 거라고 판사들도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하나요. 계엄을 반대하고 만류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 부분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나 이런 연륜이 있는 이런 장관들이 좀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특검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지 않았다, 반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검의 영상이 좀 들어왔는데 그 영상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후 아무런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회 통고 여부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직접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비상계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서는 명확하게 반대를 2번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조사 결과 특검의 얘기는 이 반대하는 거를 들은 국무위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예. 소리 그래 이제 방임죄로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그렇죠. 예. 또 주요 임무 종사에서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대목인데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회를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계엄 선포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서 국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원 정족수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주요 임무의 종사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륜 있는 최상목 장관이나 뭐 조태열 장관이 연륜 있는. 반대할 거니까 그들한테 반대를 넘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나는 반대를 표명하고 싶진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본인은 표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연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2번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밖에 없어요. 예. 그럼 가장 연륜이 있고 가장 경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뭐 아바타입니까? 로봇입니까? 시키는 적으로 기계적으로 국무위원 인원 숫자 세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 숫자를 세서 국무위원의 어떤 그 정족수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법적인 행위인 거고 거기에 서명 안 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서명하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행위인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을 표명하지 않는 것도 공식적으로 암묵적인 무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찬성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고 뭐 그다음에 만류했다. 근데 만류라는 거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아유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도가 만류 맞나요? 이게 그냥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 또는 부부싸움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찬성했다라고. 그러니까 앞서 행동,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서명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행위들과 비추어 본다면 예. 사실상 이것은 암묵적인 찬성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예. 행위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변인. 그러면 명확하게 본인은 2번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 내가 국무위원들이 없는 자리라든가 독대할 때라든가 윤 전 대통령 어느 때 독대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는 저는 이제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저는 이제 기억이 이제 조각조각 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각이 어떻게 보면 자장 아닙니까? 자장이 예. 그 내용의 형태들을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자신의 방어권 때문에 저는 이런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사실관계로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자신이 말렸든 안 말렸든 이 과정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리에 가서는 자기가 다칠까 봐 했다고 하고 저 자리에 가서는 또 안 했다고 하고 어쩔 때는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 계엄에 따른 이 재판이 그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소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재판에 대한 소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각의 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실관계는 스스로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갖다가 오히려 더 낮추는 길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일하게 한 전 총리가 인정한 부분은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위증죄는 혐의가 상당히 낮은데 뭐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뭐 혐의의 중대성이 혼저히 낮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과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CCTV의 영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위증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해봤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는가? 그때 당시에는 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뭐 예단에서 확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장면, 그 CCTV 영상이 사실 국가 기밀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객관적 정황, 그러니까 CCTV 상에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소까지 지으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당장 들이대면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거짓말, 위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이게 나머지 형량에도 영향을 줄 거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량? 아니요. 그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네, 영향. 네. 그러니까 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뭐 내란 그렇죠. 중요임무 정사라든가 방조라든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재판 전력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예, 특검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구형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요. 선고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선고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 네. 늦게 오셨는데 네. 윤 전 대통령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기로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 3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는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적다고 보시네요. 엄청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예. 특별 사면이 없는 그런 이제 처벌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가석방 제도를 뭐 한 30% 받는다. 예. 그래 버리면 거의 4년 반 정도는 감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개인이 15년인 거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형이나 선고까지도 사실 국민적인 기대와 어떤 판단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 물론 네. 판사가 이진감 재판장이 사실 뭐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지만 뭐 20년이든 더 뭐 뭉갤 수도 올려서도 있죠. 할 수 예.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서 지금 구속도 못 시킨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예.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피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려고 시도했던 예, 예.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잘못되고 이게 우려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 전 총리의 재판 선고가 중요한 게 내란 방조하고 내란 중요 임무 혐의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다는 거는 이거를 개업을 내란으로 전제를 해야 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구형의 의미는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는 내란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실제로 뭐 죽은 사람 없지 않냐. 예. 그러면서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권한을 갖다가 좀 남용했을 뿐이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그 소위 극우 보수들의 논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명확하게 이거는 내란이다. 그리고 그 내란을 전제로 주요 임무 종사와 그다음에 수계에 대한 방임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예. 보고 15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1심 선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란을 갖다가 인정한 특검이 아마 뭐 특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그런 점에서는 내란이 있었고 내란의 실체를 인정한 거고 법적으로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예.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형이다. 그런 거 이제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 대변인께서 앞서 이것이 개업이냐 내란을 단정짓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뭐 재판부는 다릅니다만 1월이 되면은 일단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판단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모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제 우리 총리까지 전부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계속 모든 워딩들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정치권들이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내란인지 아닐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갖다 다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인데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법 질서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법은
굉장히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그리고 법률의 가치를 갖다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지 국민의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일부의 극우의 주장이다, 누구의 주장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예. 이걸 갖다 뭐 다르게 규정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 형량에 대해서 높다, 낮다 이걸 갖다 규정하기에 앞서서 예. 이 혐의가 과연 맞냐 안 맞냐라는 예. 걸 갖다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예, 오늘 구형이 됐으니까 이제 재판부가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선고를 할 텐데 사실 저는 지금 한 전 총리의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이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거는 짚어보도록 하고.